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소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옷차림은 세련되게 패션 잡힌 옷을 고르듯이 센스 있는 말도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자존감이 기초라고 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대화법, 이 책의 저자이자 일본인인 나이토 요시히토 박사는 말이라는 무기를 얻는다면 결국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의 2편, 시선을 끄는 사람의 말투는 따로 없다. 초판 발행일 2018년 6월 7일, 지훈이 나이토 요시히토, 엄기니 이정은, 발행인 이승용, 출판사 주홍익 출판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편, 시선을 끄는 사람의 말투는 따로 있다. 지훈이 나이토 요시히토, 엄기니 이정은.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절묘한 밸런스 방법.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다녔을 때 일이다. 눈으로 좌우를 확인한 뒤에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강사가 느닷없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좌우를 똑바로 확인해야지. 나는 분명 좌우를 봤다고 자신했기에 네, 확인했는데요? 라고 강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이에 강사가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이 실제로 봤는지 어땠는지는 상관없어. 나한테 그렇게 보이면 않으면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때는 그 말에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강사에게 고마워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그것은 관계가 없었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보이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자신있게 말하겠다. 나는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작정한 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상대방이 강하게 보지 않거나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화하면서 상대의 말에 동조할 때는 조금은 가장되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맞장구가 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확연히 드러나게 머리를 끄덕이면 그가 보기에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손짓을 잘 사용하면 대화의 효과가 커지고 그만큼 강한 인상을 준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나 카니 교수는 몸짓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한층 더 파워풀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몸짓이나 표정에서 조금 가장되게 표현하는 편이 상대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크다. 말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가장되게 연한을 떠는 것이 좋다. 상대의 말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표정이나 고갯짓만으로 조용히 반응하지 말고 와 정말? 하며 활달한 몸짓을 통해 공감을 표하면 대화가 더 풍성하게 진행된다. 이것이 전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기에 포인트 한 가지.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 혹은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노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가장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다. 될 수 있는 한 반론하되 반드시 냉정하라. 상대의 의견에 의의가 있을 때는 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 라고 하면 즉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주장해보자. 누군가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금의 추세는 애화 낭비다 라고 주장했다면 해외여행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간다고 말해주면 된다. 무엇보다 피해야 할 태도는 우유부단하게 자기 의견을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을 어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기 쉽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로라 크레이 박사는 협상을 견제로 대화를 나눌 때는 똑바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기 감정에 취해 화를 내듯이 큰 소리로 말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주장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자기 주장이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라고 똑바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침착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일이다. 말싸움하듯 그저 상대방의 의견에 대드는 행동을 역효과를 낳을 뿐이니 주의하길 바란다. 상대의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근거의 말이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상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근거 부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상대의 말이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겠지만 당당하게 반박할 논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럴 때는 억지로 반론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억지로 반론을 펼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근거 부정으로 횡설수설하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 나름의 근거가 애매할 때는 논리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감정적이고 금방 흥분하는 타임이라면 아예 반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까지나 될 수 있는 한 반론하는 편이 좋다는 것일 뿐 항상 그럴 필요는 없다. 또 하나의 테크닉으로 질문 형식의 반론이 있다. 당신이 제안이 일리 있긴 한데 그 방법으로 어디까지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듯 가볍게 상대의 허점을 지적해 가면서 어디까지나 질문할 뿐이지 반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도 있다. 상대방에게 정면으로 반론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처럼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반론을 하는 것도 유용하다. 다시 말하지만 대화는 목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자기만이 냉정한 논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한 언변을 지닌 사람의 말이라도 녹음기에서 아무 맥락 없이 흘러나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말자.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표정과 기술.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강의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이 들어오는 대답 중 하나가 곤란한 부탁에는 싫다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의 부탁에 무턱대고 예스만 외치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거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 한 거절에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요구받았을 때 다짜고짜 거절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뻔하다. 타 부서의 선배 직원이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한다. 동무, 당신이 컴퓨터를 잘 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부탁 좀 싫어요. 이렇듯 딱 잘라 거절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결코 거절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아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본래 거절이란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그러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어루만져주는 게 예의다. 단지 싫다는 말을 해 뱉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살짝 역제안을 하는 것이다. 가령 동료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야박하게 딱 잘라 싫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어색해질 뿐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덧붙이자. 사회는 자신이 없지만 그 대신 서기를 맡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거절의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완전히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다. 이러고 하면 쉽지 않은 역할을 피할 수 있었으면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든 것이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 귀찮은 부탁을 받아 거절을 해야 할 때는 불쾌한 얼굴을 하지 말고 도리어 방긋 웃는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에 관해 독일 하이벨레 특구 대학 심리학과 기도 헬렛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람이 밝은 기운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금세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밝은 얼굴로 상대를 대하면 머리 회전도 빨라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금세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귀찮은 청소를 맡게 되거나 하기 싫은 역할이 주어져도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다 보면 훌륭한 대안을 내놓고 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절은 해도 좋으나 그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자. 상대방의 마음에 응어리를 남기지 않으려면 단순히 NO라고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부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싱긋 웃어주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 머릿속에서 대안을 떠올리기가 더 쉽다.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 상대방에게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편이 좋다. 상대방의 마음에 감정적인 응어리를 남기기 때문이다. 잘 모른 것을 들키지 않는 한마디란 공자가 어느 공으로 군주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느냐? 공자가 자의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마구 물어보는 모습을 본 어느 인물이 당신은 스승의 입장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공자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지를 확인했을 뿐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도 정직해 보여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젊었을 때뿐이다.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면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게 보여야 유리하며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 아시다시피 대학의 풀뷰수 박사는 타인에게 자신이 말을 듣도록 할 때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만약 무지를 지적받는 상황이 되면 공자처럼 대답하는 법이 참고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자네는 이라며 상대방이 당신을 낮잡아 볼 때는 이렇게 한마디 해두면 좋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들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단은 좀 더 확실히 해드려고 물어본 것뿐입니다.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업계 용어나 경제 용어를 듣게 되었을 때 나라면 알고 있는 척을 해서 그 상황을 면면하겠지만 그래라는 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질문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모르는 것이 앵고 현상이나 디플레이션처럼 흔히들 알고 있는 듯한 영어일 경우 자칫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무지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하긴 하는 건데요. 라고 말을 꺼내는 편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처음 듣는 것처럼 흥미로워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아, 그랬지 라고 가볍게 응답을 해주면 좋다. 또 어설픈 지식이라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아, 그것이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고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라. 그러면 완전히 모르지는 않는다는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 포인트 한 가지.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도 알고 있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한다는 뉘앙스를 풍겨야 한다. 단번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때의 팁. 어느 톱 모델이 미용실에 갔다. 수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 끝에 꿈꾸던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한 날이었다. 그런데 한없이 들뜬 기분으로 머리 손질을 받던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잡지를 발견하고 급격히 씁쓸해지고 말았다. 이미 여러 번 커피잔 받침으로 쓰였던 듯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둥그런 커피 자국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일화에서 보듯 우리 삶에는 자신에겐 무척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화도 그렇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내용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 상대방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 또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나는 화술을 주제로 강연을 할 때 청중들이 모두 내가 아는 이야기에 집중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회사의 지시를 받고 억지리 참석한 사람도 있고 내용이 전공 궁금하기는 하지만 몇 번 화술 세미나에 참석했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힘들어한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별 흥미가 없는데도 애써 참석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서 수상적인 심리학 용어부터 꺼내며 강의를 진행하면 금방 잠이 쏟아져 버린다. 나도 몇 번이나 쓰디 쓴 경험을 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 그것은 어떤 주제라도 가벼운 에피소드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에피소드나 체험담은 이야기를 알기 쉽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나는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 흥미로운 일화를 넣어 말을 이어나가면 참석자들이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는 에피소드를 다량 활용하여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특히 나만의 체험담이나 부끄러운 기억, 얼굴이 화끈거리는 실수담을 넣어가며 이야기하면 강의에 별 흥미가 없던 사람도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심리학자가 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컬리아 베니던 심리학 연구팀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을 이용해서 24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실험을 해봤다. 하나는 이 문장을 사용할 때 난해한 의학 용어를 써서 엄숙한 분위기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른 하나는 나는 고등학교 때 비만이 있었는데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셨더니 살이 빠졌어 라는 조금 사적인 경험담을 넣어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한 결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한 문장에 섬뜩했고, 다이어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포함된 문장에 설득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만약 내가 말하려는 주제에 흥미를 느낄 법한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을 구사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관심 분야인을 끝까지 들으시기 때문이다. 반면에 별로 흥미가 없을 법한 사람을 설득할 때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섞어 가볍게 말하는 편이 그들이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반대로 에피소드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여러분, 사막에 사는 흡혈 박쥐는 굶주린 동료가 있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뱃속의 피를 반드시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신이 굶주리게 되면 동료에게 음식을 나눠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며 나눔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즉 적절한 사례를 곁들일 수 있으나의 여부는 스피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